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권미란입니다. 살기 위해서 운동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이 말을 요즘에 굉장히 체감하는데요. 생존 운동, 생존 체력이라는 말도 신조어로 등장했습니다. 매일 1시간, 아니 30분이라도, 그것도 아니라면 매일 10분씩도 좋습니다. 이 매일 10분만이라도 내 몸에 운동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고령화 시대에 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 꼭 필요한 하루 일과가 바로 운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맨몸 맨손만 있어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또 플랭크, 또 스쿼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내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다면, 그리고 내 안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내 삶이 바뀌는 걸 어느 순간은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장기간 지속하셔야 되겠죠.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마련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리오프닝 섹터 상승 지속될까? 오늘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직전에 진단 키트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방역 체계의 전환 때문이었는데요. PCR 중심에서 자가검진 키트 중심으로 전환이 됐고, 이러면서 우리 정부도 이제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와 미국에서 국경을 재개방하거나 또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전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합니다. 관련주의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몇 번이나 했던 반복되는 현상 같아요. 이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네. 큰 그 구역으로 봤을 때 세 번째 정도로 판단되는데, 아마 방송에서도 다뤘을 겁니다. 두 번째에 저희가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제가 당시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는 숫자에 대해서 뜯어볼 것이고, 그리고 시행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된 상황에서 그 브레이크다운, 이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갑자기 그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될 즈음이 이 관련 종목들의 거의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팬데믹에 대해서 기대감이 발생되자 리오프닝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난번 상승과 조금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그 위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그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위드 코로나가 글로벌 트렌드라기보다는 국내에만 한정적인 이런 그 현상이었거든요. 국내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만이 아닌 글로벌 트렌드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그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늦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여행, 항공, 면세, 카지노, 중국 소비재, 음식료, 엔터, 영화 할 것 없이 최근 시장에서 반등 때 가장 반등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계절 독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뭐 당장이든 아니면은 몇 개월 뒤든 몇 주 뒤든 이 계절 독감 그리고 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텐데, 그럼 그 전후로 저는 전략이 차이가 발생된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전의 전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그리고 후, 그리고 시행하고 나서는 섹터별로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내수, 소비, 레저 종목들이 모두 다 반등하는, 항공업종들이 모두 다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저는 실제로 이제 오픈을 했을 경우 이제는
기대감이 아닌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전략과 그리고 섹터별로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에 트래블 버블도 시행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기대 심리가 나오면서 지금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의 리오프닝주의 반등 시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세 번째 마저 속을까? 이제는 안 속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절 독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바이러스가 좀 전염성은 강해도 약화됐다는 것도 좀 많이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상승 시도에서 이 섹터별의 대응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일단 섹터 대응 이전에 저는 두 번째,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시행한다라고 밝힌다면 이제 아직까지 이 정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금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확정적인 시장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정부에서 언제가 되었든 이 위드 코로나 시작이라는 신호탄이 울리면 그 전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저는 한 번은 새로운 차익 실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은 기대감이다가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리거든요.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행되기 이전에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방어하고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시행되고 나서 이 한 차례 이 랠리를 더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지금 주가는 상당 부분 올라온 상황인데 이 시행 이후에 과연 코로나 이전보다도 업체들의 리레이팅이 더 발생될 수 있을까? 실적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힘든 시기를 버텼던 몇몇 기업들이 그 나머지 이 기업들의 이 과점 체제를 이 나머지 기업들이 쓰러진 것들을 MS를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섹터별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가장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섹터가 여행업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들 수 있고, 항공은 또 다른 부분이죠. 항공이 아닌 여행업종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좀 상승 시 좀 매도가 필요한 섹터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이 현재의 주가 수준입니다. 1위 사업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나투어겠죠. 하나투어가 지금 뭐 8만 원 정도에서 그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코로나가 20년 3월 달, 2월 달에 피크를 쳤죠. 20년 1월 달에 코로나의 리스크가 없을 때 주가가 가장 높았던 당시,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2000년 1월 달이 뭐 5만 6천 원대 그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2020년 1월. 네, 20년 1월. 네. 그러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가장 주가가 높았을 때의 가격에 비해서 지금 가격은 40%나 추가 할증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었을 때, 리오프닝이 되었을 때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실적을 보여주어야 할 텐데, 당장 리오프닝 된 이후가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기대치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그 출국자 수가 가장 중요하죠. 출국자 수 같은 경우에 20년이 아닌 19년 대비해서 올해는 21%, 그리고 내년에는 72% 수준, 그러니까 그 19년에 대비해서 21% 증가, 72% 증가가 아니라 19년도를 100%로 봤을 때 올해가 21%, 내년은 72% 정도의 출국자 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일단 저희 그 하우스 뷰에 의한 수치고요. 이렇게 되면 단연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 때문에 이만큼 올라왔지만, 막상 열고 보면 실적의 추정치는 오히려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저는 만약 코로나 이전의 주가와 비교했을 때 지금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면 기대감이 더 크게 실리고 추세적으로 실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앞으로 반영될 기대감보다는 선반영된 기대감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여기에 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 자금적인 적자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분기당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200억 정도 적자를 내고 있고,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40억에서 6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1위 사업자인 상황에서 지난번 위드 코로나 때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쉬고 있는 채용을 다시 이제 불러들이는데 조금 소극적인, 조금 보수적인, 방어적인 모습을 취했거든요.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 대해서 다시 고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공격적으로 한 이후에 다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실망감이, 그리고 여행에 대한 수요가 계속 억눌렀죠. 이러한 인력 부담에 의해서 지금 분기당 200억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자금 조달이라는 게, 저는 만약 자금 조달을 한다면 뭐 시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 회사의 이 영업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리오프닝이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라면 패키지 상품을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호텔 예약이라든가 또는 항공권 구매에 대한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재개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돈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투어뿐만 아니라 모두투어 또한 주가가 올라왔을 때 회사가 좀 자금 조달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부담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만 집중하고 있는데, 과거 하나투어가 20만 원 정도 주가가 갔다가 18년도, 19년도 계속 추세적인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추세적인 하락을 했던 주요 원인은 여행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만 패키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줄어들었던 게 구조적인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오프라인 기반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굉장히 여행 수요가 많이 넘어갔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 코로나가 끝난다라고 해서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런 패키지에 계속 줄어들고 있었던 이런 추세를 과연 타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건 이게 여행을 갈 때 연령대별로 패키지를 가시는 분들과 자유여행을 가시는 분들 연령대를 나눠보면 아무래도 연령대 낮은 분들이 자유여행을 선호하시는 편이고,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상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매출의 영업이익의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여행을 가는 층들은 조금 젊은 층에서 먼저 여행을 갈 거거든요. 때문에 이 순서상에서도 아무래도 패키지 여행에 대한 이런 실적의 증가, 그리고 실적 추정치, 예상치에 대한 상승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분별하게 여기서 위드 코로나 할 것 같아. 미국도 할 거고 우리나라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바닥에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기는 보다는 오히려 정말 위드 코로나가 실행됐을 때 이런 여행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익 실현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다만 지금 하나투어나 모두투어가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데 여기서 만약 이 자금 조달을 뭔가 효율적인 또는 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파트너십에 의해서 체결을 된다라면 저는 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 다른 방식, 조금 주주를 희석시킬 수 있는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이 대두가 된다면 저는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서 이 섹터에서 여행업종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고요. 또한 카지노 업종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지만 조금 중립적 또는 보수적인 접근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좀 안 좋아 보이는 이 뷰를 제시해드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에 이 국내의 뭐 GKL이라든가 파라다이스, 강원랜드는 내국인이니까 제외하고요.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이제 헤비 유저들 그리고 자산가들의 한 번에 큰 베팅을 하는 그런 분들의 유입이 많아야지 아무래도 그 매출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한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작년 11월 그러니까 선시티의 CEO가 그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됐거든요. 이 선시티의 CEO가 했던 역할은 정킷 영업을 주로 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정말 이 카지노의 VVIP 룸, 베팅이 큰 VVIP 룸에 이 영업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게임도 하지만 함께 그 파트너를 데려가서 카지노에 영업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가장 큰 부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CEO가 체포된 이후에 전킷에 대한 이 카지노의 영업 활용 방향이 굉장히 줄어들어 버렸어요. 때문에 자연스러운 입국자 수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영업도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 업종 또한 뭐 실적이 올라오기에는 조금 그 생각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되고 화장품 업종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계속 그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도 리오프닝 전후로 계속 그 보수적인 의견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또한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따리상, 중국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예전에 2015년도에 그 산성 LNS죠. 산성 LNS가 마스크팩으로 네. 정말 그 주가가 15배씩 올라갈 때 그 당시 때 이 중국 보따리상들이 사가던 물량들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 또한 지금 그 성장률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세금을 조금 더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말 큰 유튜버들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왕홍의 사이즈가 우리나라보다 천지 차이, 우리나라의 정말 탑스타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거든요. 왕홍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이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리고 따로 그 클릭을 하면 티몰인에 연결이 돼요. 쇼핑몰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에 연결이 되어서 구매를 하면 그 구매한 일정 부분을 로얄티를 그 왕홍에게 주거든요. 왕홍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큰데 그 화장품 업체에 대해서 받는 로열티 또 일정 부분 그 쉐어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 업체들한테 받는 그런 수익이 세금으로 잘 신고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사건이 생겼던 게 중국 그 당국에서 대형 그 왕홍 2명에게 이 세무조사 그리고 과징금을 크게 때려버렸어요. 합의 2명 왕홍이 120억에 대한 세금을 때렸거든요. 이건 너희도 왕홍들도 앞으로 이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세금을 잘 내라라는 그 2명한테 이 세금을 가져간 게 아니라 전체 왕홍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왕홍들이 보따리상을 가져온 영향도 있을 거고 이 왕홍들이 기존의 그들의 수익에서 세금의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이익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현상은 국내 브랜드 업체들, 국내 브랜드 업체들한테 이 할인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생활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한테 계속 과거와 다른 할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할인을 받아들이자니 마진 떨어지겠고 그 할인을 안 받아들이자니 이 보따리상과 왕홍에 대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뭐 로레알 같은 그런 정말 유명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 포지션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위 포지션, 명품 포지션 바로 밑에는 우리나라의 뭐 설화수 같은 그 화장품이 포지션이 되었는데 로컬 업체들, 중국 로컬 업체들 또한 이 저가에서 중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포지셔닝에 굉장히 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 파워가 없다 보니 중간 그 상인 역할을 하는 그 도매상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이 리오프닝이 실행된다 하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우리 화장품 업체들의 포지셔닝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더 끌고 가기에는 저는 쉽지 않다라고 조금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고요. 반면에 음식료나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이 원재료 상승에 대해서 판가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선 전이 이 가격 올리기가 가장 좋죠. 대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부 눈치를 봐야 되는데 대선 이전에는 조금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보통 가격을 올리건 하거든요. 때문에 음식료 섹터에 대한 이 실적 추정치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는 저는 다른 뭐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화장품과는 실적적인 면에서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예매에 대한 수요가 먼저 몰리고 있거든요. 이는 분명 실적 상승세로 나타날 것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 그 YG 같은 경우에도 NFT 사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바이낸스와 협업을 시작했죠. 네, 이런 중국 기업이죠. 네네. NFT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가시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실적도 좋아지고 리오프닝 외에도 멀티플을 올릴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행이라든가 카지노, 특히 여행에 대해서는 조금 이 다른 이 위드 코로나 내에서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다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주, 이 기대감이 움직이는 주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드 코로나를 실제로 시행한 이후는 이 재료가 노출되게 되면서 실적 등을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대감이 계속 되더라도 현재 주가 위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과 또 앞으로 이러한 어떤 그 펀더멘털의 위치를 레벨업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보다는 좀 부담 요소나 걸림돌이 많은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으로 볼 리오프닝 주로 첫 번째로 여행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 카지노주 꼽아줬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주 그리고 화장품주까지 이 두 가지 섹터는 중국발 이슈, 악재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다만 리오프닝주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쪽은 가격 인상 등의 멀티플 요소가 있는 쪽이었고요. 음식료와 엔터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뷰티, 화장품주는 리오프닝보다는 키 맞추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그렇죠. 지금의 상승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함께 조금 덩달아 이 리오프닝에 이 기대감이 섞여 있는데,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실질적인 숫자에 대한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엮지 말자라는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어려움이 많은 여행, 외국인 카지노, 화장품 알아봤고요. 음식료, 엔터주는 앞으로 또 꾸준하게 실적을 거듭할수록 과연 레벨업 될 수 있을지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비트코인 반등 관련 업종 대응 방법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난 석 달간의 하락세를 접고 지난 2주간 25% 시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바닥에서 20% 이상 올라가면 일단 또 추세 반전, 상승장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는 시기인데요. 비트코인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또 나온 소식이 있더라고요. 미국 자산운용사인 발키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던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반등 배경, 관련 업종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먼저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논란이에요. 너무 이 중도층보다는 각 이 정규 분포에 정말 선호하는 분들과 정말 선호하지 않는 분, 그래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상하기보다는 또는 이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메타버스와 NFT 이런 그 가격을 예상하기보다는 여기에 얼마나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게 정말 유행인지 추세인지 네. 이게 중요하고 예. 지금 그 들어오고 있는 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함께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유행이었지만 지금의 추세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추세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예상 주가처럼 가격에 예상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돌이켜보면 작년 10월, 11월 그 당시 때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니었으면 시장에서 전혀 수익을 낼 수 없었어요. 반대로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가장 언더퍼폼하는, 그러니까 정말 좋다고 했을 때 사면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결국 그 10월, 11월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 이 좋다라고 했을 때가 아닌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이 또 수익을 냈거든요. 결국 가는 방향이 맞다라면 네. 시장이 환호하고 열광할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닌 예. 가는 방향이 맞고 추세가 우상향이라면 가장 주가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가 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런 비트코인, NFT 그리고 메타버스, 그 MBN이라고 하죠. 이 MBN에 대한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뭐 하루가 멀다하게 그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인데 YG엔터가 바이낸스와 협업을 통해서 NFT 진출하겠다고 밝혔고요. 또한 나스닥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발키리 캐피털이 비트코인 마이너 ETF를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는 비트코인 ETF와 다르게 채굴에 대한 ETF입니다. 이 ETF의 순자산의 80%를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투자를 하고 네. 투자를 한 이후에 발생된 수익의 최소 50%를 채굴 기업에 재투자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이게 승인이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계속 그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저는 과세라는 게 아무래도 코인의 거래량을 조금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고, 코인의 기대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는 요인이지만, 저는 반대로 과세라는 것은 정부가 하나의 화폐로, 하나의 자산 가격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상으로 보여지거든요. 때문에 지금 기업들에 대한 진출, 그리고 정부에 대한 진출, 그리고 제가 그 여의도의 몇몇 이제 친한 자산운용사들을 만나보더라도 그 자산운용사에서도 지금 그 공모펀드, 사모펀드 외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그 계속 논의를 하고 있어요. 팀을 만들려는 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뭐 이러한 현상은 지금 이 비트코인 가격과 무관하게 현 MBN 사업에서 먹을 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이 먼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게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그리고 붐이 일어났을 때 들어온다라면 비트코인을 고가에 잡는 것처럼 사업적인 영역에서도 지금은 이 업체들이 들어오기 좋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그런 방향성을 꾸준히 뭐 단기적으로는 올랐다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우상향 트렌드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비싸질 수 있고 단기적으로 싸질 수 있겠지만 그 변동성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과 MBN에 관련된 자산들을 유행이 끝났다, 뭐 추세가 끝났다라고 네. 단정 짓기에는 너무 저점에서 싸게 주가를 매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저는 지난해 하반기에 비트코인의 저점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3,3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4천만 원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이쪽으로 제도권이 이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은 대세가 되고 있고 이게 메가 트렌드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고요. 뭐 세금이라든지 뭐 ETF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그 자산운용사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하나 더 제가 첨가를 하자면 미래에셋에서도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는 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코인 은행을 만들겠다라는 사업 계획을 연초에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예, 계속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코넥스 시장 또는 어떤 시장이 새롭게 열릴 때 그 시장이 새롭게 열릴 때 처음에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다들 긴가민가 하죠. 근데 그 시장이 없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연속된 몇 년만 보인다라면 신생 시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이 새로 생겨나면 저는 꼭 한번 이 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게 아니더라면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미 지금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 이 검증 시간이 길어져 버렸어요.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기존에는 그냥 투자에 대한 그 상황만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는 뭐 화폐의 역할을 하는 카테고리가 생기고 일부는 이게 크립토의 기반이 되는 카테고리가 생기고 뭐 일부는 뭐 재미로 밈에 대한 그런 카테고리 생기고 점점 카테고리가 많아지고 활용 방안이 많아지고 실제로 돈이 버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굳이 내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활용도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등 우리 지금 오랫동안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러한 비트코인 등의 이런 코인들이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조금 더 제가 첨가를 더 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사들 쪽에서 이런 코인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발키리가 추진했었던 그 비트코인 관련 채굴 기업 ETF는 채굴 기업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테슬라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투자하는 그 ETF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비트코인 채굴 시기는 2140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반등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게요. 어떤 걸 유의하면 좋을까요? 결국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뭐 리오프닝 종목들도 숫자가 그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기대감이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는 숫자를 보여줄 것이다.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다 라는 것을 선반영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미 다들 분명히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나는 증거가 필요해. 확신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이 산업으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거래로 돈을 버는 두나무 같은 기업들 말고 파생된 2차, 3차로 파생된 그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저는 내일 실적 발표할 위메이드가 이 화두를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내일 실적에서 위메이드의 본업, 게임상에서 아이템 판매로 벌어들인 그런 본업에 대한 수익 외에 그 위믹스를 매도한 그런 차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믹스가 위믹스 크레딧으로 거래되거나 또는 드레이코가 위믹스로 거래되는 그런 거래 수수료, 또한 이 일반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믹스 월렛으로 오는, 그리고 위믹스 월렛에서 가는 그런 전송 수수료가 얼마나 이번 온기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 이게 무시할 만한 실적인지 무시하지 않을 만한 실적인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내일 발표하는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또한 위메이드는 다른 대형 게임사들에 비해서 한 발, 두 발 앞서왔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큰 폭으로 올랐고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고, 위메이드가 만약 실적으로 증명을 한다라면 다른 게임사들 또한 당장의 게임 본업에 대한 실적을 주목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에 이 MBN 산업에 대해서 뭐 우리 회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반응, 또는 이게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회사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코멘트에 따라 주가는 그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 보기 때문에 내일부터 있을 게임사들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 이후의 컨퍼런스 콜을 예상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하게 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해질 실적에 대해서도 뭔가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죠. 뭐 NFT라든지 관련한 수익은 또 앞으로 어떻게 붙게 될까. 일단 위메이드는 미르4라는 흥행 IP를 갖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유리하고 주가도 지금 121선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것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위메이드에 대한, 제가 뭐 위메이드를 사자 말자 이 뜻이 아니라 예. 위메이드가 만약 이번에 뭐 그 게임 아이템 또한 NFT로 판매를 했거든요. 하나당 1, 2억의 호가를 하면서 분명 NC소프트 리니지에 비해서는 작은 금액이지만 NFT 판매, 그리고 이 NFT 판매 이후에 이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분명히 챙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메이드가 본업 실적 외에 영업 외 수익에서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플레이어들의 눈높이가 달라질 것이고, 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크기, 속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메이드 실적을, 위메이드 주가만을 보고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아니라 산업을 보는 잣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에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MBN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엔터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가시성이 없지만 기대감은 역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이브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25만 원대에서 네, 다이렉트로 40만 원까지 갔었죠. 네. 저는 싸게 잘 샀어요. 근데 팔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아쉽죠. 40만 원대에서는 뭐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40만 원대에서는 내가 그 첫 양봉 때 20만 원대에서 왜 더 담지 못했을까라고 후회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내려왔을 때 내가 그 40만 원대 왜 못 팔았을까? 개인적으로도 심리에 많이 휘둘립니다. 근데 계속 복귀를 해보면 산업에 대한 그 리스크보다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이 핵심이었던 상황이고, 그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항상 존재했는데 금리 상승, 성장주 하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돼요. 네. 매크로 변수가 반대인 상황에서 이런 규제라든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못 맞춰 주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대로 아직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 타이밍에 생각해 봐야 될 건, 향후에도 분명히 금리는 불리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주 입장에서. 하지만 금리의 상승이 이 메타버스 NFT로 들어오는 돈을 정말 멈출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그 홀딩 할 것이고, 조금 더 과거에 카카오, 네이버가 뭐 반토막씩 나고 그런 행보를 보였던 것처럼 한 번의 실적, 한 개의 분기만 실적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 분기까지는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위메이드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의 수익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시장에 진입하는 플레이어 혹은 이 종목들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내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질문을 한 가지 좀 볼게요. GL 리님께서 시가총액 상위주 잡아놓고 지수 나머지는 좀 쭉 빼버립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지수 모양이 쌍바닥 확인하러 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지점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제 뷰는 사실은 차트로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우라가미 구미호가 얘기한 주식 4개 중에서 제일 돈을 벌기 좋은 유동성 장세는 지난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를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 수익을 낮춰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국채에 대한 10년물과 2년물
에 대해서 계속 스프레드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편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주가가 반등을 할 때 그 반등을 할 때 움직임만 보면 계속 반등을 할 것 같고요. 주가가 하락을 할 때의 그 움직임을 보면 당장 전저점을 내려갈 것 같고 저점을 깰 것 같습니다. 이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다들 컨빅션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도 커지는 상황이고 올라가면은 더 보유하거나 더 사고 싶고 조금이라도 빠지면 팔고 싶은데 반대로 해야 돼요. 반대로. 보통 올라간다 싶을 때 따라서 하면 별 재미를 못 보실 거고 더 빠질 것 같아 라고 매도했을 때는 거기서 더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결국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은 당연 펀더멘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통 상승은 이제 PER이 잡고 하락은 PBR이 잡는데 국내 PBR이 1배 이하로 빠진 상황이죠. 코로나 수준 그리고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PBR이 0.8배, 0.9배 수준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네. 0.8배 이하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죠. 그 기업을 그대로 팔았을 때 챙길 수 있는 돈이 PBR 1배라고 하면 그 이하로 갔다라는 것은 기업의 지금 현금과 이런 자산보다도 주가가 더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분명 코로나나 그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한 경제 주체가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파산이 발생된다라면 신용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과 같은 부분이 연쇄적으로 경제 주체를 무너뜨릴까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또한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쌓아놨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현금의 레벨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현금의 레벨 자체가 달라졌는데 지금 PBR 1배 밑으로 더 깨기에도 우리가 이게 연쇄적인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만 보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나고 보면 주가가 오를 때 보면 너무 좋아 보이고 주가가 빠질 때 보면은 한없이 공포감이 생기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에 순응했을 때 올라갈 때 좋아 보이고 빠질 때 안 좋아 보이는 걸 순응했을 때는 지나고 나 보면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답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확고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게 펀더멘탈이고 PBR이기 때문에 네. 당장은 교과서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지나고 나 보면 이게 정답이었다라는 것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명한 건 PBR 1배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현금 자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와 다른 점이라는 점 펀더멘탈로 알아봤습니다. 무한으로 즐겨요님께서 주신 의견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 이하의 암호화폐 결제 비과세 법안에 대해서 이게 통과된 게 아니라 초당파 하원 의원들이 재발의한 것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관련해서 스테이킹으로 수익을 냈는데 스테이킹 아세요? 알죠? 예,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장하는 거죠. 네. 이자 수익 받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장해서 홀딩을 그렇죠. 해서 이자 갖고 수익을 받는 있으면 거죠. 내가 네, 몇십 개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그 코인을 배당받는 네. 그 스테이킹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것에 국세청이 과세를 하자 이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이 투자자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미국에서 이 고소를 취하하면은 다 징수에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소송을 이어간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이해를 위해서 오늘은 두 가지 큰 섹터 알아봤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한 MBS 관련주 그리고 또 리오프닝입니다. 추세 전환 가능성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